화장실 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나는 마주 섰습니다. 내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고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게 누구 집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집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화장실을 쓰고 싶다는 것뿐인데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단순한 화장실 사용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다툼이 우리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남편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실제 의도,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타인의 집에서 세입자처럼 살아왔다는 엄청난 사실을. 저는 35살 뱀띠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2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신혼집을 마련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도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지내셨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명절에 오셔서 며칠 지내다 가셨는데 그때도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며 미소 지었고 저는 어머님이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며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3년 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골에 혼자 계시기가 불안하다며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시골로 돌아가실 거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모시고 있으면 어떨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우울해하셔. 몇 달만 우리랑 지내다 가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선뜻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집 2층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집은 복층 구조로 1층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 부부는 안방을 썼습니다. 처음 몇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저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셨는지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시간에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셔서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8시까지 출근해야 해서요. 혹시 제가 준비할 동안만 2층 화장실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배가 아파서 그래. 나이 들면 이런 게 힘들어. 2층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구나. 그 말씀에 일단 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1층 화장실을 더 자주 사용하셨고 저는 종종 늦게 출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것은 제 개인 공간이 줄어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없었고 남편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모시는 건 좋은데 화장실 문제가 좀 있어. 내가 출근 준비할 때 화장실을 못 쓰면 너무 곤란해. 어머님께 2층 화장실을 주로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하셨잖아.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안 될까? 남편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미 6시 반에 일어나는데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요.
게다가 가끔은 밤에도 화장실을 쓰려면 시어머니가 사용 중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1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요. 가능하시면 어머님은 2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는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불편하게구나.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데. 알았다. 최대한 그렇게 할게.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대로는 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2층 화장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처럼 밝게 웃지 않으셨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와이프가 나보고 2층 화장실만 쓰라더구나. 나이 든 사람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데.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 상황도 이해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탓하는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크게 다투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준비도 함께 하지 않으셨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양쪽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제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이해해줘. 내가 양보하면 안 될까?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고 있는데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2층 화장실을 더 자주 사용하셨지만 여전히 아침 제가 출근 준비할 시간에 1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화장실 문제로 늦게 될 것 같아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급해요.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재촉하고 내가 이 집에서는 편히 있지도 못하나 보구나.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린 건 아침 시간에만 2층 화장실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왜 매번 이러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방으로 불러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셔. 내가 아침에 소리를 질렀다며. 어머니가 이제 계단도 더 힘들어하셔. 의사 선생님도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하셨대. 우리가 좀 배려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제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 일상생활도 중요해요. 앞으로는 화장실 사용에 관해 규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1층 화장실을 쓰고 어머님은 2층을 사용해 주세요. 너무 힘드시면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화장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갈등이 앞으로 더 큰 문제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어쩌면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화장실 사용 규칙을 정한 후 집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안정된 듯 했지만 내면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규칙을 따르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에는 가끔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방에만 계시며 식사 시간에도 늦게 나오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만 밝은 표정을 지으셨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대화를 최소화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난 속이 안 좋아서 간단히 먹을게. 내가 먼저 먹어라.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잘 드시지 않았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만 식탁에 함께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눈치챘지만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양보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이해해줘. 내가 더 젊고 건강하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휴식처럼 느껴졌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사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니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의외로 자주 2층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제가 출근한 후 시어머니가 2층에 올라가 무언가를 찾는 소리를 이웃이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갔을 때는 전혀 불편한 모습 없이 장시간 걸어 다니셨습니다. 정말 무릎이 안 좋으신 걸까? 아니면 단지 저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2층에서 가볍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무릎을 붙잡으셨습니다. 어머, 벌써 왔니? 내가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었어.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관절염이 있으셨어. 곧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이야. 남편의 대답이 왠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좀 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일부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일 낮에 집에 있다는 사실이 우선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할 거니?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납부할게요.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직 이 상황을 알면 놀랄 테니까요. 그래, 내 와이프가 알면 복잡해질 거야. 근데 계약서는 잘 챙겨뒀지. 혹시라도 와이프가 발견하면 곤란하잖아. 네, 제 서류 가방에 넣어뒀어요. 와이프는 거기 절대 안 봐요. 이 대화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약서? 어떤 이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와 1시간 후에 큰 소리로 다녀왔습니다라고 외치며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남편 오늘 회사 안 갔나요? 아니, 점심시간에 잠깐 서류 가지러 왔다 갔어. 왜 일찍 왔니? 시어머니의 말에서 다시 한번 거짓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었던 시간은 분명 점심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왔었어? 어머님이 점심때 잠깐 왔다 갔다던데.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응. 중요한 서류를 깜빡해서 잠깐 가지러 왔었어.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중요해? 그냥 회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야. 별거 아니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도 함께 가져갔는데 이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첫날 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주무시길 기다린 후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계약서나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 책장을 살펴보았을 때 법률 서적 사이에 끼워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집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소유자 이름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 집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였던 거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동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담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분명 자신이 번 돈으로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따르면 실제 집주인은 시어머니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왜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류 날짜였습니다. 이 모든 계약은 우리 결혼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은행에 들러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매달 남편의 월급 중 상당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은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숨기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관찰해보니 전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새 옷과 고급 화장품을 사셨고 친구들과 자주 외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더 강경해졌습니다. 어느 아침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기에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제 화장실 사용 시간인데요.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재촉하는 거니? 내가 이 집에서는 마음 편히 화장실도 못 쓰나? 이게 누구 집인데?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집 소유권에 대해 넌지시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제가 출근 준비할 때는 제가 1층 화장실을 쓰기로요. 그런 약속 따위 내가 왜 지켜야 하는데? 내가 뭔데 나한테 규칙을 강요해? 시어머니의 말투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성 있게 대하시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피곤하다며 대화를 미루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알고 싶어서.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했잖아.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어머니 명의를 빌린 거야. 하지만 모든 대출금은 내가 갚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야.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 그리고 매달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뭐야? 시어머니 계좌로 가고 있더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내 통장을 몰래 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셔서 내가 도와드리고 있어.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남편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풍족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집 명의를 빌리는 것과 매달 거액의 돈을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설명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시어머니가 고급 화장품을 사고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 모든 퍼즐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야? 그렇다면 왜 새 옷과 명품 가방을 사시는 거지? 왜 친구들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체면을 중요시하셔서 그래. 사실 내부적으로는 많이 어려우셔. 그럼 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 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했어? 우리 둘의 명의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방어적이 되었고 결국 피곤하다며 대화를 중단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면 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가 규칙을 강요한다고 느끼셨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책장 뒤, 서랍 안, 심지어 책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책상 밑 숨겨진 공간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를 열 수는 없었지만 금고의 존재 자체가 남편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단 출근해서 동료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부동산 계약에 밝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 혹시 집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며느리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재산이야. 하지만 결혼 중에 함께 대출금을 갚았다면 기여한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럼 결혼 전부터 집이 시부모님 명의였다면? 그건 좀 복잡해. 내가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 괜찮아. 뭔가 문제 있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셨고 저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 방법을 고민하다가 남편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등 의미 있는 숫자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6번째 시도에서 금고가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우리 집 등기부등본과 대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은 결혼 한 달 전에 구입되었고 명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출금 상환 계획서였습니다. 남편의 월급에서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집은 남편의 형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은 해외에 살고 있어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 집이 그에게 상속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왜 남편은 나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더 깊이 조사하면서 남편의 통장 내역서도 발견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우리 부부 공동명의 통장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는 재정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우리 집은 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왜 내 월급 대부분이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가지?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내 금고를 열어봤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거야. 심지어 이 집이 나중에 내 형에게 상속된다는 계약서까지 있더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을 살 때 어머니가 상당 부분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 그래서 명의를 어머니로 했고 대신 내가 매달 대출금을 갚는 조건이었어. 형에게 상속되는 것도 어머니의 뜻이야.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없거든. 그럼 왜 나한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할 때 넌 분명히 내가 번 돈으로 집을 샀다고 했잖아. 내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 사실을 알면 결혼을 망설일까봐 걱정됐어. 남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온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설명은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남편이 갚고 있었습니다. 그럼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뭐야? 생활비라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잖아. 남편은 또다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예전에 사업 실패로 빚이 있으셔서 내가 조금씩 갚아드리고 있어.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빚에 대해 언급한 적 없잖아.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거짓말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투었고 남편은 소파에서 자겠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결혼 후 5년 동안 생활비와 가게 유지에 기여했는데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면 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의자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에 귀하가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대출금이 나갔다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장 내역, 월급 명세서, 대출금 상환 내역 등 모든 재정 관련 서류를 모으시고 남편과의 대화 내용도 가능하면 기록해 두세요. 만약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증거들이 재산 분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금고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더 찍어두었고 통장 내역과 이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녹음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불신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화장실 사용 문제는 이제 사소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좀 이야기할까? 내가 요즘 집 명의에 대해 알아본다며. 시어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게 되었어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이지. 내가 들어와 살게 된 것뿐이야. 하지만 어머님, 남편이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들은 이야기는 달랐어요. 그건 내 남편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은 아니잖니. 아들이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 예상 밖이었지. 시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적어도 솔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시어머니, 양쪽 모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그녀를 모시고 살 것이라 약속했고, 저에게는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지 않은 거겠지.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니? 너희 둘 다 이미 이 상황에 있는 걸.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이 집에서의 제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타인의 집에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5년간 이 가정을 위해 제가 쏟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기여를 생각하면 억울했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제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 개인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사용 규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대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 1층 화장실 문에 자물쇠를 설치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출근할 때 풀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화장실에 자물쇠를 달았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출근이 자꾸 늦어지잖아. 이게 최선의 방법 같아서.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집 명의에 대해 알게 된 후 더 큰 분쟁을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자물쇠를 발견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내 집 화장실을 마음대로 잠그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만 잠그는 거예요. 그동안 2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윤서가. 시어머니는 남편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와이프가 화장실에 자물쇠를 달았어. 이게 말이 되니? 당장 떼라고 해.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냥 자물쇠는 떼는 게 어때? 서로 양보하면서 살자. 난 충분히 양보했어. 이제는 내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권리. 내가 이 집에서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사준 집이라고. 내 와이프는 여기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 어머님 명의라는 것, 남편이 매달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나중에 남편 형에게 상속된다는 계약까지요. 남편의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너,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가 어머님 생일이더라고요.
쉽게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무례한 여자. 남의 금고를 함부로 열다니. 남의 금고요? 저는 5년간 이곳이 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꾸려가는 가정이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세입자였네요. 그것도 월세도 내고 가사 노동까지 제공하는.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이건 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충분히 들었고 이제는 모든 걸 알았으니까. 그날 아침 결국 저는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선택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과 남편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구나.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로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간에 자물쇠를 달고 금고를 몰래 여는 건 신뢰를 깨는 행동이야. 신뢰요? 5년 동안 진명이에 대해 거짓말한 사람이 신뢰를 말하다니 웃기네요. 조카 며느리. 시어머니의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양보가 필요한 법이야. 형수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이해해드리면 어떻겠어? 삼촌,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양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제 권리를 무시한 문제예요. 무슨 권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내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인데. 어머니.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와 살게 된 것뿐이야. 게다가 아이도 없잖아.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으니 뭐가 되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고 남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먹이는 것은 가장 낮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르지 않아.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내 손자라도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면서.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들어온 후로 이 집은 전쟁터가 됐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방에 있을게요. 이야기 다 끝나면 알려줘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1시간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대답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한 말은 정말 잘못됐어. 내가 바로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한 말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게. 사실 우리 결혼할 때 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 집 살 돈이 없었지. 어머니가 자기 퇴직금으로 계약금을 내주셨고 조건이 명의를 어머니로 하는 거였어. 나중에 형에게 상속하는 것도 어머니 뜻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솔직히 그랬어. 내가 떠날까 봐 두려웠어. 난 정말 널 사랑했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매달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뭐예요?
대출금 말고도 상당한 금액이던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어. 내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어. 얼마나? 월급이 30% 정도. 저는 잉크레절러스하게 웃었습니다. 30%?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급의 30%를 시어머니께 드린다고? 그리고 왜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거지?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 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내가 모르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야 내 돈도 가게에 다 쓰이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월급도 가게 지출에 모두 사용되는 동안 남편의 월급 상당 부분은 시어머니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게. 앞으로는 재정 문제도 함께 상의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오늘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단단히 서로의 편이 되면. 남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의 편이었고 저에게는 양보만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1층 화장실 자물쇠는 풀어놓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야. 앞으로 우리 셋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남편이 방을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실 자물쇠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표면적인 문제일 뿐, 더 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의 붕괴, 속임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자물쇠를 풀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제 결혼 생활과 재산 문제에 대해서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의 약속, 집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사실, 남편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최근의 갈등까지.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집은 명의자인 시어머니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 동안 귀하와 남편이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죠. 증거라면 남편 통장 내역서와 대출 상환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귀하의 소득이 가게 유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남편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동안 귀하의 소득이 생활비와 가게 유지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하의 소득 대부분이 가계 지출에 사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이 자료들이 재산 분할 시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혼. 그 단어가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집 소유권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특히요. 셋째, 귀하의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소득의 일부라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은 명확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문제로 친정에 부담을 주기 싫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니? 집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 주말에 잠깐 갈게. 주말에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잖아.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니? 그래도 아빠 5년이나 살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딸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이 중요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시어머니의 동생까지 마치 가족 회의를 하는 듯 했습니다. 어서 와요.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없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오늘 가족들이 모였어. 우리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려고. 무슨 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내가 집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구나. 사실 이 집은 우리 올케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야. 윤석이 결혼할 때 도와준 거지. 네, 그 사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5년 동안 저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많은 돈을 시어머니께 보내고 있었고요. 그건 효도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것은 속인 거예요. 제가 알았다면 재정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테니까요. 제 월급은 모두 가게에 들어갔고 저축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집이고 너는 여기 들어와 산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뭘 차분해. 내 와이프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이제는 내 아들까지 빼앗으려고 해. 빼앗다니요? 저는 단지 정직한 관계를 원했을 뿐이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작은 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들 해. 가족 간에 이럴 필요 없잖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내 아들을 속이고 재산만 노리는 여자랑은 살 수 없어. 어머니. 남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여보, 어머니 말씀은 무시해.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야.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제가 방에 있을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밖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일은 내 계획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갑자기 친척들을 불러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 무슨 뜻이야? 우리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을 말하는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친정에 잠시 갈게요. 가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약속.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빨리 나와봐.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우리는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러다 죽겠어. 남편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갔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윤서가, 내가 너무 놀랐어. 내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안정을 취하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안정을 취해? 내 아들이 이혼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헤어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명백한 정서적 협박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의 원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밖에 있을게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연극일까? 아니면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일까? 어느 쪽이든 저는 이제 악역이 되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는 며느리, 이혼을 요구하는 악녀. 1시간 후 남편이 카페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한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많이 아프신가요? 심장에 약간 무리가 갔대.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집에 갈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친구 집에 갈게요.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도 저렇게 아프신데. 또다시 시어머니의 건강을 무기로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 집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구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간단히 괜찮다는 문자만 보냈을 뿐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날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집이 시어머니 명의인 상황에서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점인데 이 경우 귀하가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제 월급이 가게 유지에 사용되는 동안
남편 월급의 상당 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20-40% 정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요? 배우자의 부정이나 심각한 혼인의무 위반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재산 정보를 숨기고 속인 것이 혼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친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퇴원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한 번만 시간을 내줘. 시어머니의 요청이 의외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하는 어조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윤석이는 없을 거야. 더 의아해졌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만 만난다니.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정리할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시쯤 갈게요. 저녁 7시, 약속대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아.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 봉투를 열자 놀랍게도 우리 집에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명의를 윤석이에게 넘겼어. 어제 등기 이전을 마쳤지. 왜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 내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 앞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안하게 지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나 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집 한 채보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더라고.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윤석이는 아직 몰라.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너와의 관계도 회복되길 바라서 먼저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 윤석이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줄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윤석이에게 갚게 한 거야. 너한테 숨기라고 한 것도 내 잘못이야. 남편 형에게 상속하기로 한 계약은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알았구나. 그건 윤석이 형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제안한 거야. 하지만 이제 그 계약도 무효야. 집이 윤석이 명의로 바뀌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간섭했나 봐. 앞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해. 사실 내 동생이 같이 살자고 제안해서 그쪽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시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지.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난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집을 나와 걸으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무슨 일이야? 방금 시어머니 만났어. 집 명의를 당신한테 이전했다더라. 전화 너머로 남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랬어?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남편의 반응으로 보아 시어머니의 말이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일을 시어머니가 먼저 실행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생 집으로 이사 가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어. 뭐? 갑자기 왜 그러시지? 어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등기부등본은 분명히 변경되어 있더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같이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카페에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집 명의가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적어도 재산권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사를 간다면 일상적인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5년간의 거짓말과 기만이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어머니도 변하셨고 우리 집은 이제 진짜 우리 둘의 집이 됐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신뢰가 무너진 후에 다시 쌓는 건 처음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니까.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내가 없는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 그날 밤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을 거의 다 싸놓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내일 동생이 차로 데리러 온대. 짐은 거의 다 쌌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너희 둘이 새 출발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워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부부에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짐을 모두 싸서 동생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윤석이를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넓고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됐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 의사가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거든. 그게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신뢰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던 집 문제와 동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화장실 문제. 그건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1층 화장실도 2층 화장실도 이제는 우리 둘 다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가끔 아침에 남편과 화장실 순서를 두고 장난스럽게 다투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소중한 일상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의문이 듭니다. 시어머니의 변화가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건강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결정이었을까? 언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구는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우리 가족의 모든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진실된 관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기도 하지만 그 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우리의 관계도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궁금합니다.